아가,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너 혼자만 먹어야 된다. 알겠지?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정성스럽게 달인 보양식을 임신한 며느리에게 건넸고,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얼굴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 같은 미소 뒤에서 변기 속으로 보양식을 쏟아버리는 아내의 모습을 저는 두 눈으로 보고 말았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고, 저는 결국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마주한 순간, 저는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더 큰 충격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아내 소희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며느리 몸보신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늘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달치 월급에 맞먹는 귀한 약재를 넣었다는 특제 보양식이 담겨 있었죠. 아가, 이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주지 말고 너 혼자만 먹어야 된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건강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소희도 고맙다며 웃어 보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현관까지 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소희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입꼬리에 걸려있던 미소가 싹 사라지고,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던 사람처럼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곧장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입덧이 심한가 보다 싶었죠. 임산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보양식을 받고, 웃고, 인사하고, 문 닫히면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까지 전부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분리수거를 하려고 쓰레기 봉투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깊숙한 곳에서 검게 그을린 보양식 파우치가 뭉텅이로 나왔거든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끓인 보양식을 제 아내는 고스란히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척하고 현관문을 닫은 뒤 신발을 벗고 조용히 집 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 문틈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소희는 새벽부터 달려온 어머니가 건네주신 보양식 파우치를 들어올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검붉은 국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소희야, 어머니가 주신 보양식 맛은 좀 어때? 몸에 좋은 거 같아? 소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음, 먹고 나면 확실히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싱크대에 전부 쏟아버린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소희가 잠든 뒤
인터넷에서 초소형 카메라 2대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거실 시계 안에, 하나는 주방 선반 구석에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첫날부터 영상은 제 의심을 그대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소희는 어머니가 다녀가시면 어김없이 보양식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소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집안 곳곳을 뒤지며 서랍장과 옷장 사이를 살피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기이해 보였죠. 결국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저는 소희가 외출한 틈을 타 소희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기괴한 문양이 그려진 부적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소희가 무언가에 홀려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 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지만 그때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소희의 안색이 나빠졌다며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죠. 지훈아, 소희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네 동생 지영이가 이번에 더 좋은 약재를 구해왔다는데 보양식을 좀 더 자주 먹여야겠어. 저는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소희를 향한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홀로 고민하다 결심했죠. 가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카메라 영상을 틀어 소희의 행동을 전부 공개하기로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제 여동생인 지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소희에게는 그냥 가족 저녁 식사라고만 말했죠. 모두가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소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는 듯 눈을 깜빡이셨고 지영이는 소파 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전원을 켰습니다. TV 화면이 켜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소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고 가신 보양식 파우치를 들어올려 싱크대에 쏟아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만 다를 뿐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영상이 줄줄이 이어졌죠. 이게 뭐냐? 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소희야, 저게 얼마짜린데 새벽마다 다려줬더니 그걸 어떻게 싱크대에 버릴 수가 있는 거니?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족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새언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 보약 때문에 나랑 엄마가 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지영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희의 가방을 뒤지더니 뭔가를 꺼내들었죠.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새언니,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와? 어머니가 그 약병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애를 지우려고? 소희가 아이를 지우려고 약을 먹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죠. 보양식을 버린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수상한 약병까지 나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희야,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 대체 왜 이런 거야?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만 보던 눈이 제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죠. 그 눈빛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수치심도 당황함도 아니었죠. 차갑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당신이 설치한 그 카메라가 우리를 살려준 거야.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건지. 소희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빠, 더 볼 것도 없어.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 지영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소희랑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며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죠. 그날 밤 저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죠. 저는 소희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고, 소희도 짐을 싸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소희는 매일 밤 거실 식탁에 앉아 뭔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제가 말을 걸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믿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겨날 처지의 사람이 어떻게 차분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카메라 영상에서 제가 미처 넘기지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보양식을 버린 뒤 싱크대 앞에 한참을 서 있는 모습이었죠.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더니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려던 사람이 왜 울면서 배를 만지는 건지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지영이는 그 뒤로 매일같이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소희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할 거라는 이유였는데 올 때마다 이혼을 서두르라며 저에게 윽박질렀고 소희의 물건을 하나씩 현관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소희의 외투, 소희의 책, 소희의 화장품 파우치.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소희가 잘못한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오빠, 새언니한테 너무 시간 끌지 마. 질질 끌수록 엄마만 더 힘들어. 지영이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거실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을 텐데 지영이가 건네는 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트에서 사온 생수만 마시더라고요. 지영이가 주는 건 음식이든 뭐든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거 봐. 저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지영이의 손에 이끌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이름을 적으면서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소희를 불렀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 말을 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죠.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소희의 친정오빠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대학에서 독성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평소에는 과묵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민석의 표정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강서방, 잠깐만 앉아봐. 민석은 인사도 없이 신발을 벗어던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투명한 파일 한 묶음이 들려 있었죠. 민석은 그 파일을 제가 올려놓은 이혼 서류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파일을 펼쳤죠.
성분 검사 결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학식과 수치가 빼곡했는데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밑줄이 그어진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밑줄 친 부분,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 성분이야. 임산부가 이걸 먹으면 아이가 버틸 수가 없지. 저는 그 글자들을 읽으면서도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궁 수축제라뇨? 형님, 그게 보양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약방에서 지어온 약재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분이야. 누군가 일부러 넣지 않으면 검출될 수가 없지. 그때 소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희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울고 있었던 겁니다. 문 안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오빠, 고마워.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거실로 걸어 나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어머니가 주신 보양식 처음 먹은 날 배가 너무 아팠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먹을 때마다 그랬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냥 몸에 안 맞나 보다 했지. 근데 안 먹는 날은 괜찮고 먹는 날만 아프니까 이상하잖아. 소희는 그때부터 보양식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확신할 수 없어서 민석에게 보양식을 몰래 보내 성분 분석을 부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소희는 자비를 들여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죠. 탐정이 찍은 영상이 있어. 소희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머니 댁 부엌이 찍혀 있었죠. 누군가가 보양식 파우치에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여동생 지영이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죠. 틀림없었습니다. 제 여동생 지영이가 어머니 몰래 보양식에 약물을 넣고 있었죠. 이게 뭐야? 지영이가 민석이 파일 묶음에서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영이가 불법 약물을 거래하는 사람들과 통한 녹취록까지 있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죠. 지영이가 다니던 점집의 기록이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보고서야. 지영 씨가 이혼당하고 자주 다니던 무당집인데 불안한 심리를 무당이 이용한 것 같아. 민석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새언니가 임신을 해서 이혼을 당한 거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조카가 태어나면 지영 씨의 자궁은 영원히 마르고 그 아이가 가문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인다고까지 얘기했대. 그걸 빌미로 값비싼 약이랑 부적을 팔고 굿을 몇 번이나 했다더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무당의 말 한마디에 제 여동생이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를 해치려 한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보양식을 버리며 집안을 뒤지던 아내, 그리고 카메라 영상 속에서 소리 없이 울며 배를 쓰다듬던 모습과 지영이가 주는 차를 끝까지 거부하던 모습까지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이제야 맞춰졌습니다. 소희는 혼자서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소희야,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저는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는 제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잡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강서방,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야. 어머니한테 알려야 하고 지영 씨 문제도 정리해야지. 민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 좀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내일 오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거실 한쪽에서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고, 소희는 방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민석이 앉아 있는 걸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돈 총각? 아침부터 어쩐 일이에요?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가져온 성분 검사 결과지부터 영수증, 녹취록, 탐정이 찍은 영상까지 하나씩 보여드렸죠. 보양식 파우치에 주사기를 꽂고 있는 지영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어머니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네, 지영이가 보양식에 약을 넣었어요. 임산부한테 치명적인 약이요. 그럴 리가 없어. 지영이가 왜 자기 조카한테 왜 그래? 어머니는 두 손으로 식탁을 짚으셨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힘을 주고 계셨죠. 민석이 무당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지셨죠. 저와 민석이 동시에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석이 물을 떠왔고 제가 어머니 등을 두드리자 겨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셨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며느리한테 독을 먹인 거야? 내가 우리 손주를 죽일 뻔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딸에게 속아서 자기 손으로 며느리에게 독을 먹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한참을 우시던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소희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소희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 상황을 만든 건 지영이었지만 막지 못한 건 저였으니까요. 그때 민석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서방, 동생한테는 아직 연락하지 마. 경찰에 먼저 알리는 게 순서야.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바로 넘기면 아가씨한테 그런 짓을 한 무당들을 놓치게 될 거야. 소희는 식탁에 앉으며 그동안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매일 밤 거실에서 소희가 정리하던 게 바로 이것이었죠. 지영이가 무당에게 보낸 돈의 흐름, 구슬한 날짜와 장소, 부적을 구입한 내역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를 조종한 무당은 사기꾼이야. 불임으로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재산을 바쳐야 애군이 풀린다고 꼬드겨서 돈을 뜯어낸 거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악질이야. 저는 그제야 소희가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쫓겨날 처지에서도 차분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소희 말이 맞아. 무당 쪽까지 한꺼번에 엮으려면 지영 씨가 직접 접촉하는 장면이 필요해. 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 눈을 똑바로 보는 거였죠. 여보, 당신이 아가씨한테 연락해야 해. 나랑 완전히 갈라섰다고, 이혼 확정됐다고 말해줘.
그게 무슨...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무속 쪽에 기부하고 치성을 드리겠다고. 지영 씨가 그 미끼를 물면 무당 쪽도 움직일 거야. 알겠어. 내가 할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소희랑 정리됐어. 이혼 서류 서명 받았다. 어머니도 마음 추스르고 계셔. 너 말대로 집안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 되면 만나자.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오빠, 잘했어. 내가 시간이랑 장소 정리해서 보내줄게. 민석은 그 답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돼. 그날 밤 민석은 변호인단을 꾸렸고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 명의의 계좌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지영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당 쪽에 보낸 기록이 있었죠. 저는 은행 쪽에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그 사이 무당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죠. 민석이 확보했던 문자 기록에 따르면 지영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사님, 오빠가 드디어 정신을 제대로 차렸어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며칠 뒤 지영이와 만난 장소는 시내 한적한 찻집이었죠. 지영이는 소희를 보자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가씨, 마지막 기회예요. 나한테 줬던 보약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줘요.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새언니가 나한테 기회를 줘? 오빠, 그새 이 여자한테 다시 홀리기라도 한 거야? 도사님이 그랬어. 새언니가 악귀를 품고 있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빠. 지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쏟아졌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찻집 구석에 앉아있던 사복경찰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도 경찰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지영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건 한 박자 늦었습니다. 경찰이 지영이의 양팔을 잡았죠. 지영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빠,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동생이잖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영이가 끌려나가는 찻집 문 너머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제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체포된 뒤 며칠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찻집에서 끌려가던 지영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오빠, 나 동생이잖아. 라며 외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소희는 그 사이에도 민석과 함께 무당 쪽을 추적하고 있었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영이의 입에서 무당의 이름과 위치가 나왔고 민석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를 정리해 고소장에 넣었습니다. 강서방, 무당 쪽 2명 다 잡혔어. 지영 씨한테 약을 팔았던 거래상도 같이 엮였고.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소희한테 잘해. 내 동생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소희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임신 9개월 차, 출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소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낸 거구나.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밤마다 서류를 정리하며 탐정을 고용하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요.
소희야, 우리 이 집 떠나자. 여기서는 더 못 살겠어. 소희가 물컵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오랜만에 소희와 나눈 부부다운 대화였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만에 짐을 쌌습니다. 새 집은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동네에 있었죠. 햇살이 잘 들고 앞마당에 작은 화단이 있는 빌라였습니다. 소희가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한마디 했어요. 여기 좋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용서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이사를 마친 다음 날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현관에 서 계신 어머니의 모습은 불과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얼굴이 많이 여위셨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희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소희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어떻게 널 볼 낯이 있겠니? 소희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목에 감겨 있던 염주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지영이가 무당한테 받아왔다며 어머니께 채워드린 것이었죠. 소희는 조심스럽게 그 염주를 풀었습니다. 구슬이 바닥에 떨어져 또르르 굴러갔죠. 어머님,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미신 말고 서로 믿는 걸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바닥에 굴러간 염주 구슬을 내려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물이 대신 흘러내렸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일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소희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들어왔죠. 딸기를 씻어서 접시에 담아주면 소희가 하나씩 집어먹으며 뱃속 아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딸기 사왔어. 맛있지? 저도 옆에 앉아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소희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영이의 재판은 그 무렵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영이가 이혼 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진단이 나왔죠. 변호인 측에서는 그걸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저희 가족은 단호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이려 한 사람한테 동정을 베풀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사건이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죠. 현대판 무속범죄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미신에 빠진 가족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 사기꾼 무당들이 어떤 수법으로 사람을 이용하는지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사회적으로 꽤 큰 반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머니는 그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점집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셨고, 대신 소희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죠. 육아 강좌를 들으며 메모를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솔직히 좀 낯설었습니다. 소희야, 선생님이 이 시기에는 철분이 중요하다더라. 내가 시금치 좀 사올게. 어머니, 감사해요. 그 대화가 예전과 뭐가 다르냐고요? 예전에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일방적인 강요를 하셨지만, 이제는 소희한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한테는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죠. 저녁이면 저는 소희와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해가 길어진 봄이었죠. 소희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걷는데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 생각해 봤어? 음, 은혜은혜 빛날 찬을 써서 은찬이 어때? 예쁜 이름이네, 은찬이. 소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저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끝난 건지, 아직 끝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희는 소파에 기대에 앉아 태교음악을 듣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사다 주신 유기농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놓는 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거실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TV를 틀어놓은 건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소리를 줄여놓고 배경처럼 틀어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 위쪽에 긴급 속보라는 빨간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리모컨으로 소리를 키웠죠. 구치소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수감자가 감시 소호를 틈타 탈주했습니다. 탈주자의 인적사항은 화면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희도 화면을 보고 있었죠. 아기 옷을 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탈주자는 교도소에서 자해를 시도한 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저는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소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배를 감싸 안았죠. 소희야, 경찰에 전화해서 신변보호 요청부터 하자. 그리고 민석이 형님한테도. 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탈주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저희 집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강서방, 소희 절대 혼자 다니게 하지 마. 지영 씨가 소희한테 올 가능성이 높아. 형님, 소희 출산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나도 지금 출발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을 전부 잠갔습니다. 소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혼자 있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 속보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경찰은 지영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만 했고 확실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지영이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죠. 소희 곁을 떠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소희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밤마다 잠을 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소희가 침대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은찬아,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 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소희가 정기검진이 있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시기라 검진을 미룰 수가 없었죠. 저는 소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민석도 병원 앞에서 합류했고 경찰에도 검진 일정을 알려둔 상태였죠. 검진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건강하고 일주일 안에 출산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소희가 오랜만에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며 저도 어깨에 힘을 조금 뺐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민석이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저는 소희와 함께 병원 1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해서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록 소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소희야, 소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여자 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소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간호사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었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의 눈은 제가 아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초점이 없고 핏줄이 터져 벌겋게 물들어 있었죠. 오빠 왔어? 내가 해냈어. 우리 집안 이제 무사할 거야.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소희한테서 떨어져. 저는 소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희는 옆구리를 감싸 쥐고 있었죠. 지영이한테 밀쳐진 것 같았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고 바닥에 핏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소희야, 여보, 배가... 출혈이었습니다. 소희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등지고 소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지영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있었죠. 오빠, 비켜. 아직도 모르겠어?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전부 망칠 거라고. 지영이가 메스를 든 손을 치켜들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소희를 감쌌죠. 왼쪽 팔뚝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팔을 타고 흘러내렸죠. 욱신거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지영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메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지영이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놔, 오빠. 저 악기를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상처 입은 팔로 지영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경비원과 의료진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도 도착했죠. 지영이는 경찰이 쏜 전기 충격기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소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 지영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소희에게로 갔죠. 소희는 바닥에 누운 채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여보, 은찬이가... 의료진이 소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긴급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소희가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들것 옆을 따라 뛰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팔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에 있는 소희와 아기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 어머니도 도착하셨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오시다가 피가 묻은 바닥을 보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내 딸이 이런 짓을...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손주도요, 제발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실의 빨간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석이 도착해 제 팔의 상처를 응급 처치해 줬지만
저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무렵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 못했죠. 바닥에 앉은 채로 의사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부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기가 문제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태반이 일찍 떨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한동안 끊겼습니다. 지금 아기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 의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우셨고 민석은 주먹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간호사가 와서 소희가 회복실로 옮겨졌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겨우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회복실로 갔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고 배 위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입이 달싹거렸죠. 은찬이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엔 소희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지금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고 있어. 은찬이가 우리를 닮아서 강한 아이야. 조금만 기다리자. 소희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죠. 소희가 입원해 있는 병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은찬이는 제가 상상했던 아기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투명한 상자 안에 누워 있었고 코와 입에는 작은 관이 연결되어 있었죠. 가슴이 오르내리는 곳조차 기계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아니어도 유리창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은찬아, 아빠야. 힘내. 아빠가 여기 있어. 유리창 너머로 들리지 않는 걸 알면서도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물기도 전이었죠. 간호사가 말렸지만 소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 좀 보여주세요. 소희는 휠체어에 앉아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에 맞춰 안으로 들어간 소희는 은찬이의 작은 손에 자기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은찬이의 손가락이 소희의 손가락 한 마디도 채 안 되는 크기였죠. 은찬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기억하지? 엄마가 바로 여기 있어. 소희는 은찬이 옆에서 1시간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라고 간호사가 말해도 움직이지 않았죠. 제가 휠체어를 밀어 병실로 데려왔을 때 소희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소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찬이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도 크게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루가 1년 같았죠.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과일을 깎아 소위 병실에 놓아두시고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죠. 예전 같으면 점집에 달려가셨을 분이 이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다.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내가 미신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남은 인생은 속죄하면서 살아야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져 있었죠. 그 무렵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방, 지영 씨한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어.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영 씨가 빼돌린 재산이랑 대출금 있잖아. 전부 추적해서 전액 돌려받았어. 무당 쪽에서 챙긴 돈도 거의 다 환수했고. 돈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는 소식이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은찬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이 저한테는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중환자실 담당 의사에게 호출을 받았죠. 저와 소희는 함께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소희는 제 팔을 꽉 잡고 있었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둘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기의 폐 기능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산소호흡기를 떼어봤는데 스스로 호흡이 가능합니다. 경과가 아주 좋아요. 소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이 풀리더니 소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진 겁니다. 은찬아, 은찬아.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3주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죠. 은찬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아닌 아기의 울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죠. 작지만 분명한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희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죠. 은찬이를 처음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얼굴이 소희의 가슴에 묻혔고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우리 은찬이 정말 잘 버텼어. 엄마 아들. 저는 소희 옆에 서서 은찬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제 검지를 꼭 쥐었죠. 그 힘이 세상 무엇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고 계셨습니다. 민석도 어느새 와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고 눈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찬이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희가 은찬이를 안고 병원 정문을 나서는 날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찬이의 이마 위로 스쳤고 은찬이가 눈을 찡그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소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저는 소희의 어깨를 감싸며 걸었습니다. 병원 주차장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지난 몇 달간 걸어온 어떤 길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은찬이의 첫 돌잔치 날, 저희 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민석이 가장 먼저 와서 거실에 풍선을 달아주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소희와 나란히 서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소희야, 이거 간이 좀 어때?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딱 좋아요. 은찬이는 아직 싱거운 게 맞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어머니는 요즘 매주 소희와 함께 동네 텃밭을 가꾸십니다. 보양식 대신 유기농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키우시면서 수확한 걸 바구니에 담아 저희 집에 가져다 주셨죠. 소희야, 이건 직접 키운 거야. 농약 하나도 안 쳤어. 어머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저희가 마트 갈 일이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1년 사이 주름이 더 깊어지셨지만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그 그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돌잔치에는 회사 동료 몇 명과 소희 친구들도 왔습니다. 다들 은찬이를 보며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했습니다. 은찬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도 굳이 알리지 않았고요. 그 사이 저는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고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퇴근 시간이 되면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죠. 집에 들어서면 소희가 은찬이를 안고 있고 은찬이가 저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죠.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소희는 은찬이 돌이 지난 무렵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은찬이를 재운 뒤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는 모습이 예전에 서류를 정리하던 때와 겹쳤습니다. 뭐 쓰는 거야? 우리 이야기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몇 달 뒤 소희의 글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보양식을 버린 이유였습니다. 출판사에서도 반신반의했다고 하는데 나오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가족 사이에서 혼자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 소희의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겹쳐 읽었다고 합니다. 나한테 연락이 많이 와. 고맙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소희야, 네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버틴 거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소희는 대단해서 이겨낸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이겨낸 겁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재판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의 약물투여, 구치소 탈주까지 혐의가 겹치면서 법원도 엄중하게 판단한 겁니다. 판결이 나던 날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소희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요즘 가끔 멍하니 앉아 계실 때가 있어. 아가씨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 그럴만 하시지. 딸이니까. 음, 그렇지. 우리가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무리 지영이가 그런 짓을 저질렀어도 어머니한테는 여전히 자식이잖아요.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은찬이 앞에 돌잡이 물건들을 펼쳐놓았죠. 실타래, 연필, 마이크, 청진기. 은찬이는 물건들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저한테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서방, 은찬이가 물건 대신 부모를 잡았어. 효자 되겠는데?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입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계셨죠. 저는 은찬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주 동안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손이 지금 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시계. 그 안에 카메라를 숨겼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빼낸 지 오래였지만 시계는 그냥 걸어두었습니다. 소희도 그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찬이를 아는 채 시계 앞에 서 있던 소희가 입을 열었죠. 그때 그 카메라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었겠지? 그래도 미안해. 널 의심해서 단 거였으니까. 알아. 근데 이상하지? 의심으로 시작한 게 결국 우리를 살렸어. 소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은찬이는 소희의 품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죠. 저녁이 되자 마당에 노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희와 나란히 마당 의자에 앉았죠. 은찬이는 여전히 소희 품에서 자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은찬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 버텼다. 그치? 저는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대답 대신 소희를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겼죠. 지난 1년, 아니 그 이전부터 저희 가족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의심이 믿음을 깨뜨렸고 광기가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를 다시 세운 건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죠. 소희가 보양식을 버릴 용기, 저한테 진실을 보여줄 용기, 그리고 제가 뒤늦게나마 아내의 편에 설 용기. 노을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찬이가 잠결에 작은 소리를 냈죠. 소희가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은찬아, 우리 가족은 이제 괜찮아. 저는 그 말이 이번에는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비극은 믿음이 잘못된 곳을 향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무당의 말 한마디를 믿었던 지영이, 딸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던 어머니, 그리고 아내 대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던 저까지. 저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잘못된 믿음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닌 상황에서 뱃속의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끝까지 버텼죠. 보양식을 버리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결국 저희 가족 전부를 살린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족 사이에서 홀로 무언가를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서로의 눈을 보고 묻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